어제 한미, 한일, 북핵 수석대표의 만남에 이어 오늘은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 도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한미,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는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차단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미 재무부 역시도 북한이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 자산을 활용해서 대량 살상 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자금을 충당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제 있었던 한미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내용부터 좀 정리해 볼 텐데 일단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기본적으로 북한 도발 행위에 대한 강력 규탄 또 연합 방위 태세 굳건하다 이런 내용들을 다뤘다고 전해지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그 두 번째 이제 대면 협의를 한 것이고요.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해서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고 특히 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에는 12차례까지 하는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예. 집중적으로 한미 연합훈련 기간 동안 했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보여준 북한의 여러 가지 미사일 체계라든지 무기가 이전에 없었던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보여줬죠. 뭐 대표적인 게 핵 어뢰라든지 또 발사의 방법도 지하에서 발사하는 이제 사일로를 활용한다든지 또 그리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것도 이전엔 탄도 미사일이었는데 이게 순항 미사일이라든지 그런 식의 새로운 무기 체계들을 계속 보여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것이 분명히 한국을 겨냥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작년과의 또 차이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시험 발사였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스스로가 훈련 발사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실전 배치된 것을 실질적인 타격 목표를 상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또 미사일은 사거리를 일본까지 포함하고 있고 또 당연히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계속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생각이 있으니까 이것은 한미 또 한미일 모두에게 공통된 위협이고 그 위협의 수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 북한의 핵 능력과 핵을 고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는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대표들이 모여서 네. 협의와 상의를 하는 것은 뭐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어저께 나온 얘기는 원칙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위협의 인식을 네. 상당 부분 한미가 서로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과연 앞으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일부 구체적인 내용이 얘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를 독려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움직임을 봤을 때 이 부분이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는 좀 우려가 있어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렇습니다. 뭐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차원에서 예. 북한이 계속 고도화하는 미사일에 대한 대응에 상당히 어떤 의미 있는 것을 하진 않고 오히려 훨씬 더 북한을 편을 드는 이제 네. 그런 모습들을 작년 내내 보여줬죠. 뭐 대표적인 게 작년 3월 24일 북한이 공개적으로 스스로가 말한 2018년 4월 달에 약속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실험의 모라토리움, 유예를 깼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유엔 결의안 중에 2397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했을 때 추가 제재를 자동적으로 부과하는 조항인데 그 논의를 유엔 안보리에서 5월 달에 했습니다만 역시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리고 북한의 이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결국 미국 책임론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이런 제재나 특히 추가 제재 북한의 고도화된 핵을 막는 그것은 어려운 상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미 통과된 제재를 중국과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위반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예.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도 뭐 이른바 이제 뒷문을 열어준다는 식으로 해서 불법적으로 뭐 일종의 밀수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박의 환적을 하는 형태라든지 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기존의 제재를 완전히 위반하는 행위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더불어서 논의된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이 결국은 현금을 갖고 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해외 노동자들이 많이 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그 유엔 제재 결의 2397에 따르면은 2019년 말까지 모두 본국으로 북한으로 송환하게 됐는데 이게 공교롭게 코로나19 상황이 펼쳐지면서 그 송환이 안 된 그런 노동자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2020년 1월 24일부터 사실상 국경을 봉쇄했고 지금까지도 국경 봉쇄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미가 다시금 이제 제재에 대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이제 북한이 조금 조심스럽게 자신들의 국경을 개방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외부에 있는 해외에 있는 북한 노동자를 다시 송환할 수 있도록 뭐 결국 가장 많이 가 있는 게 중국 또 러시아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것은 분명히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그 두 국가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다시 본국으로 송환시키도록 하는 이제 그런 노력들은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해외 노동자 송환 뭐 그런 부분이 한일 북핵 수석 대표 협의에서도 다뤄졌다라고 전해지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의 뭐 가상자산 탈취라든지 정보 기술 인력 해외 파견 이렇게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서 북한은 뭐 개발하는 그런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북한이 총 70차례 미사일을 발사했고 뭐 예. 발사한 한 100여 차례의 미사일들인데 그 액수를 다 합치면 북한의 1년치 식량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비용이 된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문제는 과연 북한이 그 비용을 어디서 갖고 오느냐.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1월부터 사실상 지금까지도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아주 일부 제한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뭐 철도라든지 운행을 재개를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상당히 예. 제한됐다.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3년 동안 국경을 봉쇄한 상태에서 경제는 어려워지고 또 북한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현금들도 이제 상당 부분 소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밀수를 한다라는 것은 기존의 값보다 훨씬 더 많이 이 값을 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돈이 많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동시에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이기 때문에 북한이 수입하는 양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자신들의 그런 현금을 더 보호할 수도 있다. 근데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은 도발 또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어디서 갖고 왔을 것이냐. 네. 이제 그 자금줄을 막는 것이 북한 비핵화를 추동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방법 중에 그렇죠. 하나이기 때문에 한미뿐만 아니라 이것은 뭐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많은 이 북한의 핵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는 국가가 지금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결국은 그 사이버 공간이다. 그래서 가상 화폐다라는 것은 나오기 시작했고 이것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작년 한 해 기준으로 그 가상 화폐를 북한이 한 1조 2천억 정도의 비용을 가져갔다라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네. 오늘 아까 좀 전에 보니까 연합뉴스에도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 미 재무부가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라는 예. 이제 그런 예. 그 방법을 통해서 이것은 은행을 통해서 보통 이렇게 자금이 넘어가는데 은행을 말고 은행을 아닌 상태에서 넘어가는 그런 기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은행을 통하게 되면 이것은 미국 재무부의 자금 그 단속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현금화를 막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북한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나온 것은 또 미국이 이것을 알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금 이 방법을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가상화폐를 탈취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것은 탈취를 해서 이걸 현금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근데 현금화하는 그 부분은 사실은 미국과 한국 뭐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서 그 부분은 상당히 지금 막고 있다. 근데 그럼에도 작년에 그 정도의 북한 미사일 개발에는 상당 부분 이런 네. 가상 사이버 공간에서의 탈취한 그런 가상화폐라든지 그런 형태의 돈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버 활동의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북한의 이 능력은 어느 정도로 지금 분석이 되고 뭐 있을까요?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보도가 됐는데 가장 유명한 게 북한의 해킹 그룹 라자루스라고 예. 있죠. 근데 북한은 이 해킹 그룹을 정부 차원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쪽에 이제 뭐 일종의 그런 탤런트가 있는 그런 어린 시절부터 다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또 사이버 사령부도 있고 교육기관도 있고 그래서 예. 뭐 일설에 의하면은 그 숫자가 뭐 엄청나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확인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런 IT 기술자들을 전 세계에 흩어놓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가상화폐라든지 하는 것을 계속 갖고 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제일 잘 알려진 게 수년 전에 그 소니 영화사의 영화를 그 소니사를 해킹해서 그 당시에 이제 김정은을 좀 이렇게 우습게 만드는 영화를 만들었었는데 그 영화가 결국 상연되지 못하게 했었죠. 그러니까 그때 북한의 해킹 기술이 전 세계에 가장 확실히 알려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정부는 뭐 해커 개인 그리고 또 해킹 관련 기관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이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예. 그리고 유럽, EU도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이들이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활동하는 것을 분명히 문제를 삼고 또 이들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상징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과 또 미국 그 다수의 국가들이 북한이 하고 있는 해킹의 그런 존재, 또 해킹을 시행하고 있는 개인과 그런 단체들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북한한테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일종의 창과 방패의 싸움이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킹 기술이라는 것도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또 그것을 막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에서의 그런 싸움인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미국이 뭐 가장 결국 그 기술적으로는 가장 뛰어난 국가니까 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또 많은 국가들이 협력을 해서 그것을 다루는 것은 중요하다.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사이버 안보라고 이제 표현을 해서 이제 당연히 여기 북한 해킹 문제까지 같이 들어갑니다만 네. 주변에 있는 국가들, 특히 영국이라든지 캐나다 같은 국가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아마도 이번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의 동맹 차원에서의 범위를 사이버 또 우주 공간까지 확장해서 보다 협력을 강화하는 이제 그런 안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디지털상의 싸움이 되고 있고 그게 또 현금화되지 못하게 하는 노력까지 국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해 주셨습니다. 한미일 3국 북핵 수석 대표 오늘 한 자리에 모이잖아요. 미국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조금 전에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렇다면 일본은 이런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예, 한미일 3국이 모인다라는 것은 뭐 가장 큰 틀은 역시 북한 위협이긴 한데 네. 한미일이 조금 그 비중을 다르게 보고는 있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미일 회동을 통해서 북한 위협도 대응을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는 사실 중국 견제를 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요. 우리는 당연히 북한 그 견제와 북한에 대한 이 고도화된 핵의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고, 예.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북한에 대한 위협이 있습니다만 또 일본이 늘 주장하는 이 자위대를 네네. 비롯해서 이른바 이제 보통 국가를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의 그런 또 자신들의 어떤 그런 어젠다도 거기에 실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 입장에서 북한 핵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 한미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데, 한미일 협력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분명히 북한 핵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외교적인 측면이고 군사적인 측면이죠. 그 군사적인 측면은 최근에 얼마 전에도 끝났습니다만 한미일이 계속해서 해상에서 공동 훈련을 예, 하고 있고, 대삼훈련. 또 외교적인 측면도 이 만남 자체가 외교적인 메시지가 되고 있다. 근데 다만 외교적인 측면은 여전히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특히 너무 뭐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안타깝지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성킴 대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도네시아 대사를 하면서 대북 정책 특별 대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거 자체가 일종의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북한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인도네시아 대사가 아니라 당연히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미 국무부에 상주하면서 또 백악관과 계속 소통해서 북핵 문제를 미국 정책,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에 올리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24시간 이 일에만 당연히 집중을 하면서 이와 같이 한국과 일본과의 만남을 수시로 해야 되고, 더불어서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를 다니면서 계속 북한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나타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외교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조금 달라진 부분을 찾자면 이번 회동에 앞서서 한일 정상회담도 있었고 한미일 연합 훈련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어떤 새로운 좀 협력 조치들이 나오진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한미일 이런 협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특별한 조치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충분히 한미일이 같이 공동으로 하는 얘기들은 나왔고, 그래서 제가 아마 10시부터 오늘 하니까 곧 그 보도가 나올 것 같은데, 네. 뭐 당연히 북한의 고도화된 핵 위협이 매우 위험하다라는 안보 환경 평가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미일이 공동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말씀을 나눈 가상화폐라든지 사이버 공간이라든지 네. 아니면 한미일의 공동 훈련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것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분명히 붙여서 네. 성김 대사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북한의 위협을 비판을 하긴 하지만, 위협에 대한 경고를 하지만 동시에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 문제는 이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이 부분인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문은 늘 바이든 행정부가 하는 것은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북한이 그런 대북 정책 발표를 바이든 행정부가 하자마자 바로 김여정이 직접 나서서 그것을 부인을 했거든요. 그 후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어떤 의미 있는 대화도 북미 간에, 미국 간에 혹은 뭐 남북 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외교적인 측면에서의 노력이 지금보다는 훨씬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비핵화하는 방안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미는 것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다라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한미 또 한미일이 확장 억제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연합훈련, 공동훈련을 통해서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 네. 그것은 북한의 핵의 효용성을 낮추는 행위가 되니까 그거는 북한을 미는 게 되고요. 또 제재도 마찬가지. 근데 동시에 북한을 앞에서 끌어야 되는데 이것은 외교적인 방안이 필요한 예.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방안들은 사실상 그렇게 많이 보이질 않아서 뭐 바라기는 한미일이 계속 모여서 하는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소극적이면 한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안들을 만들어서 미국을 설득하고 일본과 함께 북한을 외교의 장으로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는 그런 외교적인 노력 그게 더 좀 배가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한미일이나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이렇게 만남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당기는 정책도 내놔라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사실 어렵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이 현재로서는 한국과 또 미국과 대화할 생각이 없고 스스로의 문을 닫아서 가는 것은 맞거든요. 예. 이것은 2019년 12월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18, 19년에 있었던 이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깨지면서 2019년 12월에 북한이 7기 4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이른바 정면 돌파전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핵심 내용은 사상투쟁을 강화하고 그리고 자력갱생을 통해서 핵을 고도화하고 이것을 장기전으로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의미는 예. 미국을 상대로 하기보다는 뭐 미국을 완전히 염두에 안 둘 수는 없지만 네. 자신들의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절대 목표를 향해서 일단 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예. 북한 자체가 대화 국면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하는 것은 대화를 위한 조건으로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적대시 정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이 말하는 발전권이라고 해서 이것은 제재를 말하는데 제재를 선철해라. 생존권이라고 또 하나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한미가 하고 있는 지금 같은 연합훈련을 단순히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 중단해라. 더불어서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도 영구 중단하라. 근데 문제는 그것을 뭔가 협상장에 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 조건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적대시 정책이 먼저 철회되지 않는 한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어떤 의미 있는 대화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 북한도 한미가 이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을 명분 삼아 이제 자신들이 계속해서 이런 핵을 고도화하는 그런 이 단계에 접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북한의 의도를 다 알고 아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한미가 이 북한을 좀 더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보다 치열한 고민은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한미일 삼각 공조에 뭐 영향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줄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뭐 이번에 국빈 방문은 매우 의미가 있죠. 가장 큰 것은 역시 동맹 70주년을 기념해서 동맹의 과거, 현재, 앞으로의 70년을 어떻게 갈 건지 미래까지 포함해서의 동맹 강화하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더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안보 문제인 이 북한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한미일의 협력은 뭐 당연히 필요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한미일 협력을 워낙 강조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자 문제에 대해서 안을 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환영의 의사를 밝혔고 또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즉각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입에서 저는 두 가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가 위협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확실한 확장 억제 공약을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할 필요가 있죠. 이것은 북한한테도 전했다는 메시지고, 근데 그것은 한 축이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축으로 그러면 북한을 어떻게 협상장으로 견인할 수 있을까? 이 두 축이 다 같이 얘기가 되면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조금 더 진전의 가능성을 좀 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예, 기본적으로 사실 이런 상황이 계속 나올 때마다 나오는 말이
우리나라가 그래서 핵을 무장해야 하지 않냐, 혹은 핵 공유라도 어떤 정책이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냐, 국민들은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관련된 논의가 조금이라도 시작되거나 물꼬라도 터야 이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어느 정도 논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많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말씀하신 전술핵이라는 건 미국이 갖고 있는 전술핵을 예. 한국에 반입하는 거고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한국의 핵무장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또 비공개도 포함해서 미국과 대화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거고요. 대신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뭐 대통령도 얘기했던 것처럼 확장 억제죠. 그 확장 억제라는 것이 미국이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동원해서 한국의 방어 공약을 확실히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확장 억제를 이전보다 훨씬 더 강화시키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대통령도 여러 번 얘기를 한 것처럼 확장 예. 억제의 핵심인 한미가 공동 기획하고 공동 이행하는 방안들이거든요. 네. 이것은 분명히 이전보다는 훨씬 더 제도화가 됐고 그래서 한국의 입장이 좀 더 반영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 기획이라는 것은 북한이 다양한 그런 핵 미사일을 어떤 상황에 쏠 때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자산을 갖고 대응을 할 것인가를 한미가 충분히 협의해서 서로 인지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예. 또 공동 이행은 이미 뭐 일정 수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한국이 위협을 느끼고 북한이 핵을 고도화할 경우에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 자산을 한국이 요청했을 경우에는 즉시 투사를 한다라든지 또 지금같이 한미일의 훈련을 통해서 북한의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그런 것을 보다 긴밀하고 또 정밀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문제는 뭔가 북한이 계속 핵을 고도화하는데 이게 가시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뭔가 억제력이 강화되는 것은 보여주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에 고민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국의 핵무장론은 뭐 적게 나와도 60% 이상, 그렇죠. 절반 많게 나오면 넘죠. 80%까지 나오는 그런 예.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미국이 이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에 정책적으로 반영되고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확장 억제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라든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핵이라는 것은 결국 모든 그 핵을 사용하는 결정 과정과 최종적인 결정은 미국 대통령만 하게 미국 국내법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리 한국이 원한다 하더라도 제도화의 수준은 일정 수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확장 억제라는 것이 결국 북한 핵에 대한 억제를 얘기한다면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을 좀 예. 통합적으로 해서 다양한 수단을 좀 논의하는 것이 딱 확장 억제로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말씀 듣는 도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내용인데요. 강남 학원과 마약 음료 사건의 용의자 한 명이 어제 저녁 대구에서 긴급 체포됐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강남 학원가에서 음료를 주고 집중력에 좋은 음료다라고 했는데 그 음료 안에 마약이 들어있었던 사건이죠. 이렇게 음료를 나눠주는 인원이 용의자가 4명이었습니다. 2명씩 2조로 이렇게 음료를 줬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3명은 자수를 하거나 자진 출석하고 체포가 된 상황이고 1명이 남았었는데 그 1명이 검거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용의자 전원은 체포됐다는 건데요. 이 관련해서 뭐 배우가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나눠준 용의자 4명만 체포가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들 들어오는 대로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는 것이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일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북한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거세게 좀 반발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라는 것은 북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세계적인 보편 가치고 규범이죠. 네. 그래서 48년에 인권 헌장이 통과될 때 거기는 북한도 거기다 서명을 했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북한의 인권 문제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꾸준히 제기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정부의 성격상에 따라서 인권 문제가 제기가 됐다 안 됐다 하는 형태가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정부의 성격에 상관없이 꾸준히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예.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인도주의적인 지원도 이거는 북한의 정치적인 상황과는 별개로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최소한의 규칙과 규범만 맞는다면은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거든요. 근데 이것도 정부 성격에 따라서 이거 뭐
연속성이 없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는 한국 정부가 대북 정책 측면에서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인권 정책은 이번에 드디어 2015년에 북한 인권법이 통과됐을 때 이미 그때 그 북한에 대한 한국의 그 북한 인권 기록 센터가 이제 구성이 됐고 거기서 인권 보고서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간 나오지 않다가 처음으로 나왔죠. 물론 통일부가 정부 차원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그런 보고서가 나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분명히 자극은 되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체제에 대한 도전이고 특히 김정은에 대한 문제 제기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히 반발을 하는데 네. 우리 입장과 국제사회 입장은 과연 그런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개선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요. 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주의를 환기시키면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밝혀지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권청문회가 국제사회에서 이뤄진다면 북한 북한의 외교관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계속 밝히는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전에는 북한이 스스로 북한판 인권 백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문제가 제기가 된다면 북한도 인권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설사 효과가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일부에서는 북한에게는 사실은 경제, 사회적, 뭐 문화적 권리가 훨씬 중요하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그거부터 하고 나서 나중에 정치적인 문제는 따로 다루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네. 되면 결국 인권의 핵심인 정치적인 권리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분리돼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다 그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그간 해왔던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범이고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북한 인권 보고서 내용만 봐도 참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통일부가 그 개성공단 내 남쪽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정황을 포착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왔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하지 말라라고 통지를 보냈는데도 그쪽에서 좀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까지 들어서 어떤 내용입니까? 글쎄 뭐 차량을 활용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 개성공단에 있는 것은 한국 기업의 우리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것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재산권 침해고요. 네. 더불어서 남북 간 투장 보좌에 관한 합의서가 있는데 그 합의서의 위반이기도 하고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하는 거기도 합니다. 예.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북한의 위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한국과 사전 상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양해가 있어야 되지만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과연 문제 제기를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북한이 이것을 알면서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한계는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요. 뭐 이런 통지문에도 전혀 답변을 하지 않는 거는 물론이고 그간 뭐 2, 3일 간격으로 해왔던 도발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지금 글쎄요. 이걸 뭐 숨고르기라고 이제 분석하는 이제 보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북한이 이렇게 좀 잠잠하고 조용한 배경을 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달 4월 15일이 북한 예. 김일성 생일이죠.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늘 그때가 뭐 이 민족 최대의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늘 해양절, 축제 예. 분위기를 끌어가고는 있습니다. 이미 북한에서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고요. 기념 보도와 각종 행사가 지금 예정되고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나름대로 북한이 축제 분위기를 끌고 간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뭐 지난달까지 계속 보여줬던 북한의 그런 도발이 일단은 숨고르기에 저도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 게 북한이 도발을 하는 것에 대한 처음 입장은 작년 올해죠. 올해 2월 17일 날 얘기가 나오고 19일 김여정이 다시 얘기를 했는데요. 한미가 하고 있는 그런 연합훈련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사사건건 대응을 하겠다. 그것도 압도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한미가 하는 또 혹은 한미일의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에 맞춰서 이들이 북한 내에서 그런 또 전시 상태를 고취시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네. 일단 훈련이 3일로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후에 북한이 말한 4월 15일 명절까지의 기간 동안은 좀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어떤 축제 분위기를 끌어간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도 그냥 갈 것은 아니고 제 생각에 위성 발사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김정은이 현지 지도를 가서 직접 얘기를 했던 것이고 북한의 그 국가우주개발국도 4월 중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제 판단에는 4월 15일을 기념하는 형태로 북한이 1호 자신들의 그 군사 정찰 위성을 쐈다라는 것을 통해서 네. 또 한 번 김정은의 업적을 김일성 생일과 연계해서 그런 선전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뒤로 보면
인민군 빨치산 창건 기념일도 있고 게다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한미 정상회담도 있잖아요. 그걸 계기로 또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그러니까 아까 말한 위성 말고도 뭐 ICBM, 뭐 고체 연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할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시기와 방법과 종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말씀하신 25일은 또 나름대로 북한이 뭐 말하는 조선 인민혁명군 창건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그 시기를 기념해서 뭔가 도발할 수 있다. 근데 북한이 보여주는 것은 일단 한미가 하고 있는 연합훈련이나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이 일차적으로 우선이고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들이 갖고 있던 어떤 계획, 무기체계 개발에 따른 계획이겠죠. 이제 그런 계획에 따라서 하는데 또 그러면 동시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북한은 또 기념일 때 그런 도발을 하는 모습도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북한이 계속해서 대남 대미 공세를 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의 이 공세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은 있다. 이 공세 국면이 뭔가 전환되는 것은 결국 북한 내부에 내구성이 어느 정도 훼손이 돼 있어 더 이상은 이제 안 된다라는 판단이 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굉장히 고강도 도발, 예를 들어 7차 핵실험 같은 것을 하고 국면을 전환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정면 돌파전의 핵심이 자신들이 최대한 장기적으로 버티면서 자신들의 핵을 고도화하겠다라는 의지와 의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마 그 국면을 조금 더 끌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